구글이 아직도 한국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 세계 사용자는 전부 구글을 쓰는데 왜 한국만 안 쓰는 거죠? 여기 구글의 한국 점유율이 낮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구글 사용량이 이렇게 적냐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 제이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 때 첫 코딩 수업을 듣고 IT 분야에 본격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몇몇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기술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인 테크노스피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과 검색 엔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저는 여기에서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를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각 지역의 사용자 패턴과 니즈를 분석해 검색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IT 업계에서 독특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사용자들이 왜 구글보다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조사 프로젝트의 리더로 제가 선발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시장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 말은 제가 회사에 임원진 앞에서 처음 한국 시장 조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던 날 꺼냈던 첫 문장이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지배적인데 거긴 왜 우리 점유율이 낮은 거죠? 한 임원이 궁금한 듯 물었죠.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독보적이라니 이건 정말 분석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있던데 구글보다 낫다는 건가요?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사용자 습관, 문화적 선호도,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요소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할 겁니다. 한국 시장을 이해하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장 조사를 넘어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테크노스피어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IT 혁신의 중심지로 여기서의 교훈은 일본, 동남아, 심지어 인도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 회사의 판단이었죠. 제이슨, 그렇다면 프로젝트 리더는 누가 되나요? 임원진 중 한 명이 묻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점을 분석해 오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떠날 동료는 2명, 리사와 샘입니다. 리사는 회사에서 사용자 경험 UX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프로젝트마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동료입니다. 섬세한 관찰력 덕분에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죠. 그녀와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함께 일하며 팀워크를 다져왔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샘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말수가 적지만 그만큼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하죠.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데이터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팀의 신뢰를 더해줍니다. 출국 당일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리사는 활기찬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고 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동료가 준비를 잘 마쳤는지 묻고 세 사람 모두 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경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분석에 열중했고, 샘은 태블릿으로 한국의 검색 엔진과 모바일 사용 데이터를 확인하며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IT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평균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90%를 넘어서고 모바일 검색 사용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와 샘 역시 제 자료를 공유받으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지 실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한국이라는 시장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 사용자들이 가진 까다로운 기준과 독특한 사용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장 조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우리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세 사람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설계와 기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거대하네요. 공항이라기보다 초연대적인 도시 같아요.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의 독특한 구조물과 곳곳에 배치된 첨단 안내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 낡은 시설이 떠올라 약간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던 중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깨끗한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플랫폼 곳곳에는 짐을 운반하기 쉬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차내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하면 흔히 오래되고 낡은 시설, 퀴퀴한 냄새, 그리고 가끔 보이는 쥐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청결함이 느껴졌고 차내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까지 보며 이런 세심함이 과연 현실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샘이 그 자리에서 태블릿을 연결하더니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런 걸 상상도 못하죠. 인터넷은 고사하고 통신이 아예 끊길 때가 많으니까요.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기 공항철도가 이 정도라면 도심 지하철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자 지하철의 첨단 시설은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휴대전화 충전소와 정보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조차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차내에는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유모차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역 안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미국 지하철과의 차이를 실감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국에 대해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미국보다 상태가 나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두 나라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하면서도 여전히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바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IT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리사, 샘은 로비에서 만나 근처 카페로 이동하며 각자의 디바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열어보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화면은 방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의 검색 엔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쇼핑, 동영상, 블로그,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검색어가 화면 상단과 측면에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이버 블로그 기능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플랫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건 대부분 독립적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잖아요. 샘은 네이버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해 보더니 검색 결과가 뜨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도 확실히 다르네요.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관된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카페 게시물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줘요. 이건 구글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에요. 특히 지역 사용자들에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저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씩 체험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으며 네이버 쇼핑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네이버가 단순히 검색 엔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IT 생태계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리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국 사용자가 왜 구글 대신 네이버를 선호하는지. 단순히 검색 기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을 이 플랫폼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샘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한국 사용자들의 문화와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처럼 글로벌하게 퍼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로컬 시장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성공 방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한국은 카페도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미국의 카페는 대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빠르게 마시고 가는 곳이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그 자체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소셜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끼리 혹은 업무 미팅을 하거나 혼자서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나가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에서는 그 공간을 충분히 즐기고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사전에 약속한 한국의 IT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로 한국 내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 회사의 전략 부서에 있는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우리에게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간단히 소개한 후 네이버와 한국의 I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시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 때문이지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장님이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제 일본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리사, 샘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시장을 점유하다니
그건 정말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전통적 IT 시장은 매우 독특하고 일본 기업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일본에서 라인 앱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쇼핑,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의 모바일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라인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부장님의 설명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그만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 IT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부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일본인의 소비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그 덕분에 일본에서도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강력한 자체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라인의 글로벌 전략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기술 때문만은 아닌 거군요. 현지 시장에 맞춘 전략과 문화적 이해가 크게 작용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문화적인 이해와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IT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에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검색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색이 단지 정보를 찾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이죠. 카카오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카카오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 결제,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카카오톡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결제 방식까지 혁신적으로 바꾸었죠. 한국인들에게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메신저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는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IT 환경은 이미 너무나도 다채롭고
잘 발달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구글 검색이 주로 쓰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읽었던 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논문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한국의 부상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앞으로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특히 기술 혁신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세계 기술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AI, 오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거나 견줄 만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미국의 구글과 애플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빠르게 혁신을 이루었고 이는 정보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이 단기적인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쥐게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로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미국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인 변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깊게 발전했어요. 맞아요.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미국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리 놀랍지 않네요. 이미 그들의 IT와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 혁신과 그 발전 속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IT 시장을 살펴본 후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사와 샘에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고 싶어서 근처에 인기 있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을 자랑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고르며 다양한 한식을 주문했는데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조화로운 풍미는 정말 특별했죠.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맛이 퍼지며 한국이 왜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분위기나 서비스 역시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 몇 명에게 직접 네이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한 유럽인, 마르크는 네이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물론 알죠. 한국에 오기 전에 네이버에 대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다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택시 예약이나 영화 예매까지 네이버를 통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또 다른 유럽인인 클라라는 네이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구글을 쓰려 했는데 한국에서 구글은 네이버만큼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도 훨씬 한국적이었고 쇼핑이나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매우 유용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이버가 한국에서 얼마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이버는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구글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IT 산업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 빠른 속도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사와 샘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특별하죠.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국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력한 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로컬 시장에 더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해 가지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서비스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된 전략,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죠. 저희 회사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장악하려면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한국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와 제 팀은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